이번이 저희 준비한 것처럼 제 576돌 기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광진 학장님께서 제안을 하셨고, 또 우리 권재일 한글학회 이사장님께서 흔쾌히 응해 주셔서 오늘 저희들이 한글 바로 알기 좌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에 대한 양력은 뭐 간단히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까요? 아니면 본인들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을까요? 먼저 우리 권재일 한글학교 이사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장님, 본인 소개와 함께 간단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의 명예교수 있습니다. 지난 봄까지 한글학교 교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단법인 한글학회 이사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뵙게 돼서 반갑고, 오늘 이 귀한 토론을 마련해 주신 두 분 스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고맙습니다. 우리 전광진 학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 사의를 봐주시는 박남기 전 총장님께 감사 먼저 드리고요. 우리 그 한글을 사랑하고 또 한자를 애호하는 경상각지의 그 유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그 성교한 2020년에 성교한대학교를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하루는 놀고 하루는 쉬고 하지만 이렇게 일이 또 있다 보니까 대단히 더 보람되고 즐겁습니다. 특히 오늘 권재일 존경하는 교수님께서 이렇게 이런 자리를 흔쾌히 수락해 주셔가지고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재일 교수님은 제가 훈민정음학회 이사 일을 할 때 같이 하신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제가 많이 배우는 그런 입장인데 오늘도 이렇게 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많은 분들의 고견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이 조금은 자유롭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토론 과제는 지금 크게 넷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한글의 참뜻을 바로 알고 바로 쓰자이고요. 두 번째가 이 한글 오용 및 오인 사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요. 이 두 가지는 간단히 저희들이 기본 상식을 확장하는 의미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한글의 우수성과 한계점에 대해서 토의 토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글 바로 알아야 교육이 살고 나라가 산다,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그 첫 번째로 한글의 참뜻을 바로 알고 바로 쓰자.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이 한글 그러면 조금 잘 알아야 되는데 한글이 무엇인지 우리말하고 한글하고 보통 헷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우리 권재일 이사장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 할 텐데요. 여러분들 채팅창에 권 이사장님 목소리가 작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지금 기기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권 이사장님 말씀하실 때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여러분의 스피커 소리를 좀 올렸다가 그 다음에 이사장님 말씀 끝나면 약간 줄여주시거나 이렇게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사장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장님. 네, 우선 제가 기계를 잘 못 다뤄서 여러분께 폐를 끼쳐서 좀 죄송을 표명합니다. 제 말씀은 옛날 이야기를 한 2기분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옛날에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관광공사 사장으로서 거기에서 귀화한 이참이라는 분이 사장을 했습니다. 그분이 취임하고 나서 그 고위 간부들하고 같이 회의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 꽤 지위가 높은 분이 이참 사장에게 묻기를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사장은 한글이 더 우수합니까? 독일어가 더 우수합니까? 이거 물으니까 한참 있다가 이참 사장이 대답을 못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질문했던 고위관리가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말씀을 하라면 제가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질문이 한글과 독일 글자를 비교를 하라 그러면은 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한글은 한국어를 적는 고유한 글자로서 있는 글자고 독일은 독일 글자는 글자가 없어서 로마 문자를 빌려다 쓰기 때문에 없는 글자하고 있는 글자를 어떻게 비교합니까? 하고 있고 만약에 질문이 한국어와 독일어 어느 것이 더 우수하냐라고 물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또 대답을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언어는 그 민족이 가장 쓰기 좋도록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독일어는 독일 민족이 한국어는 한국 민족이 쓰기에 가장 적합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 역시 어느 것이 우수하다고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질문했던 분은 아니 뭐 똑똑하게 얘기하지 뭐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해서 제가 속으로 웃었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한국어와 한글을 구별 못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민족이 쓰는 말은 한국어고 그 한국어를 적는 글자가 한글인데 대부분 아니고 상당히 많은 수가 우리 말을 가리킬 때 한글이라는 표현을 쓰고 한글과 한국어를 혼동해서 쓰는 일이 있어서 정말 오늘 이 모임에서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안 그렇겠지만은 주변의 분들이 한글을 한국어로 오해하고 있다면은 그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오늘의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한국어는 우리 말의 이름이고 한글은 그 한국어를 적는 글자의 이름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해해 두는 것이 앞으로 한글날을 앞두고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사장 고맙습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혹시 전광진 학장님 뭐 추가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뭐 오늘 잘해주시는데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계속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공유를 하시려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면서부터 이거 설명부터 공유가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굳이 설명에서 잠깐 들어갔다가 또 나가고 잠깐 들어갔다 나가고. 근데 그러면 이 가상 스튜디오가 꺼져서 이따가 길게 하실 때 공유를 하고 하시고 그냥 말로 하실 수 있으면 해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한글 지금 이사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한글하고 한국어를 오해하는 사례들이 의외로 참 많습니다, 그죠? 많은데 제가 그 오해하는 사례 중에 하나가 지금 이사장님 귀한 자리 내주셨으니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그 한글 학회의 영어 명칭이 이사장님 뭐죠? The Korean Language Society입니다. 예, The Korean Language Society로 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한글인데 왜 The Korean이냐, Korean Language냐 이런 문제가 한글 학회가 한글을 한국어로 오해하게 하는 장본인 역할도 하는데 그런 오해들이 있어가지고 이 자리에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이사장님께서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글학회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1908년, 지금부터 114년 전이죠. 그때 만들어진 국어연구학회에 뿌리를 두고 있죠. 그러다가 일제강점기에는 조선어학회였죠. 조선어학회가 1947년까지 이름을 쓰다가 그때는 북에서는 조선이라는 말을 쓰고 우리는 대한민국 또는 한국이라는 말을 씀으로써 학회 이름을 조선어학회에서 다른 것으로 고치자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나왔던 대안이 한국어학회 또는 대한어학회 그리고 한글학회
이런 이름이 제기되었습니다. 제기되어서 어느 것을 할까 하는 것을 이론하다가 대개 그때 언어학자들은 어학회라는 것을 선호했고 민족주의자들은 한글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워서 한글학회로 하자. 그래서 결국은 투표를 한 결과 한글학회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한글이라는 것이 글자의 이름이지만 그때 당시 왕복 당시에 민족이라든지 이런 주장을 하게 되고 또 그런 개념을 가졌던 많은 어른들이 그쪽에 표를 더 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조선의학회가 한글학회가 된 것이죠. 그러나 본래 뜻을 살려서 이름은 코리안 랭귀지 소사이어티가 됐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름을 학회 이름을 바꾸자는 것이 제기됐지만 그래도 전통적으로 써던 이름을 바꾸는 것이 무리가 있다고 해서 그런 한계가 있지만은 한글학회라는 이름을 유지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전광진 학장님 말씀은 영어 한글 학회라고 해놓고 영어 명칭을 코리안 랭귀지 이러니까 이제 혼선이 빚어진다. 그렇다면 혹시 영어 이름이라도 예를 들면 코리안 알파벳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한글 소사이어티 뭐 이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정광진 학장님, 네. 잘 알겠습니다. 예, 투표에 의해서 그렇게 됐구만요. 네. 역시 진리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되지 아니한다는 속담이 있는데 거기에도 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어쨌든 또 다수결에 의해서 정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글날만 되면은 한글과 관련돼 있는 그런 행사, 한글 보급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아니라 한글과 무관한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한국어 관련 일들이 많은 것 같고 한국어 교육, 해외에서 한국어 교육하신 분들에 대해서 표창도 많이 하고 여러 사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거기에 대한 우리 이사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우리 네. 이사장님은 또 국립국어원의 원장님도 지내시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까보다는 별 어려움은 없는 내용 같습니다. 예. 글자의 창제를 기념하는 날이 있는 것은 우리밖에 없죠. 왜냐하면 글자 있는 고향 글자를 가진 민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언어를 기념하는 나라는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언어를 기념하는 것, 글자를 기념하는 것 가운데 우리는 창제가 워낙 훌륭한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글자를 기념하는 날이죠. 그래서 글자를 기념하는 날을 계기로 해서 우리 말, 우리 문화까지를 기념하면은 더 큰 의미가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0월 달을 우리가 문화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문화의 달이 10월 달인 것은 바로 한글날이 10월 달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한글이 글자에 대한 명칭이지만은 한글날에는 글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그 글자를 적게 되는 언어인 한국어에 대한 내용 또는 더 나아가서 우리 민족 문화에 대한 것까지를 다룬다면 그 의미가 있겠죠. 사실은 과거에 제가 국립국어원장을 했을 때 이 문제를 제기하는 민원이 왔습니다. 어떤 분들이 민원을 줬냐면 한글 서예를 하거나 한글 디자인을 하거나 한글 상품을 만드는 분들이 한글날 표창을 하면은 이런 분들이 상을 받아야겠지. 왜 국어를 계몽하거나 연구하거나 교육하는 분들도 상을 주느냐라는 질문을 해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글날은 글자, 한글만을 우리가 높이는 날이 아니라 그 한글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는 우리의 언어를 함께 생각하는 것이 더 가치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도 저는 한글날을 글자의 날로만 보기보다는 그 글자와 그 글자가 표현하는 언어
더 나아가서는 문화까지를 함께 아우르는 축제가 된다면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정 교수님 어떻게 답이 되셨을까요? 알겠습니다. 예.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네, 네. 시간이 참 잘 가네요, 그죠? 네. 예. 그러면 다시 저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이 한글과 먼저 이제 제가 궁금한 게 원래 세종대왕께서는 훈민정음이라고 그랬는데 누가 한글이란 이름으로 바꿨고 요새 훈민정음이란 걸 요새는 잘 안 쓰는데 아까 우리 여기 로고에 보면은 이 한글날 그래가지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훈민정음 이렇게 이제 이 저기가 홍보물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이사장님께서 좀 잘 일반인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글하고 예, 훈민정음. 잘 아시다시피 1443년에 만들고 1446년에 반포했을 때 이름은 국민정음이었죠. 그러던 것이 1896년에 고종께서 처음으로 이것의 공식 명칭을 국문이라 했습니다. 나라의 국자라는 뜻으로 국문이라 하고 그 이전까지는 한자면은 한자만 그다음에 한글이면 한글만 쓰던 것을 1890년부터는 국한문 혼용을 고종이 쓰도록 했죠. 그래서 그때 이제 국문이라는 이름으로 쓰다가 그 무렵 20세기 초엽에 간간히 한글이라는 말이 문헌에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 한글이라는 것은 뭐 다 잘 알다시피 한이라는 것은 무슨 고유어로서 크다라든지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한글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공식적으로 쓰인 것은 기록에 있는 것은 1913년에 한글모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아까 한글학교가 1908년에 세워졌다 했는데 그 뒤에 일본이 합방하고 나서 국문, 일본 글자가 되니까 국문을 쓰지 못하게 하니까 한글 모는 모임이라는 뜻이죠. 한글 모라 해서 그렇게 썼고 그리고 그 다음 이듬해 1914년에 한글 대곳 돼서 한글 학당이라 할 수 있겠죠. 거기서 한글이 쓰고 그리고 나서 1926년에 한글날이 처음 만들어지죠. 그때 이름은 각야날이라고 하죠. 각야 거기할 때. 그러다가 1928년에 드디어 한글날을 만들므로써 한글이라는 명칭이 일반화되고 대중들이 알기 시작했죠. 그런 가운데 1927년에는 한글이라는 잡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에 한글 맞춤법이 조선어학회가 제정을 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보편적으로 완전히 우리 글자 이름을 한글이라고 쓰고 있죠. 그런데 훈민정음과 한글은 기본적으로 같은 명칭이라 할 수 있지만 좀 더 엄격하게 말하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당시 창제했던 글자 체계이고 한글은 현대 다시 말해서 쓰지 않는 글자를 없앤 24자로 구성된 것이 한글이라고 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두 가지는 같은 대상을 가리키지만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훈민정음은 세종대왕 때 문자체계, 한글은 현대 맞춤법에 입력한 문자체계 이렇게 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예, 이사장님 이렇게 상세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 같은 일반인들도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변천을 알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혹시 우리 정광진 학장님 뭐 추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질문이나. 이따가 나중에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 두 번째 주제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럴까요? 지금 이제 저희가 그 4개 중에서 두 번째가 이제 한글의 오인 및 오용 사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제 보통 오용 사례가 야, 너 한글 이름이 참 예쁘다 뭐 이런 거 어려운 한자를 쉬운 한글로 바꾸자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결국은 이 한글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결과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뭐 이사장님 아니면 학장님 어느 분께서 말씀을 해 네, 주시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있었던 또 이야기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어떤 신문사에서 이제 자문위원회를 열었는데요. 저도 이제 자문위원회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나왔던 사회자가 하는 말이 영어나 한자를 쓰면은 국민들이 특히 방역 용어 같은 거는 알아듣기 어려우니까 한글로 쓰면은 좋겠다. 거기에 대한 방안을 설명하십시오. 라고 하길래 제가 잠깐만 우선 용어부터 정리를 합시다. 한글은 글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님이 얘기하는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은 외래어로 된 코로나 방역 용어를 쓰지 말고 우리말, 그 중에서도 토박이 말로 된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한자도 있고 토박이 말이 있는데 그런 토박이 말로 쓰는 것이 쉬운 말 쓰기가 아니니까라고 그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용어에 있어서는 그때 기자가 얘기했던 한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토박이 말 또는 고유어라고 쓰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다라고 회의를 하기 앞서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은 물론이고 제법 지식을 갖춘 분들도 한글이라는 말로서 한국어로 외신하는 그런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한글날마다 저희들이 고쳐주려고 하고 해도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광화문 광장에 세종대왕상이 2009년에 세웠는데 거기 설명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 그걸 영어 번역을 세종대왕이 한국어를 창제했다. 그러면 세종대왕 이전에는 우리말이 없었다는 뜻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고치라 하니까 그게 그 말 아니냐고 공무원들이 계속 얘기해서 그게 아니라고 결국은 제막하기 전에 고치긴 했습니다만은 행정기관, 언론기관, 일반 교육자도 그러한 잘못 쓰는 얘기가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장님 제가 하나 그러면 영어 표현을 한글은 그 우리말이 아닌 한글이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 영어 표기는 어떻게 바꿨나요? 코리안 알파벳으로 바꿨나요? 아니면 뭐라고 바꿨죠, 이사장님? 지금 현재 공용으로 쓰고 있는 것은 영어로 할 때 한글 그러니까 HANGEUL 그리고 영어로 오악 쓰고 코리안 알파벳 그렇게 쓰고 있죠. 네. 우리 정강진 학장님.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걸 갖다가 좀 요약해서 제가 화면을 공유해서 말씀드린 게 네네, 좋습니다. 이해를 돕는 건데 그럼 도움이 되겠습니다. 하시죠. 그 한글날은 세종대왕께서 처음 이제 창제하셨으니까 세종대왕을 기리는 날이죠, 그죠? 그 세종대왕께서는 우리가 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을 안내하신 분인데 세종대왕이 음도 중요하지만 뜻도 중요하다는 걸 아마 아셨을 것 같아요, 그죠? 그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하고 후대에 또 훌륭한 사람들이 알아서 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뜻의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 아마 남겨두신 것 같은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몫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한글에 대해서는 우리의 고유의 글자라는 게 이제 요거는 표준국어 대사전에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속뜻사전이라는 데서는 한국의 공용 문자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글을 순 우리말 또는 순 한글 이름 이런 말 쓰죠. 좀 잘못된 말입니다. 그죠? 금방 아까 이사장께서 하시는 토박이 말 이름 또는 고유어 이름, 순 우리말 이름은 맞는 건데 순 한글 이름 또는 한글 이름은 틀린 말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글 사전, 여기서 어린이 첫 한글 사전에도 있지만은 또 라틴어 한글 사전 이렇게 한국어하고
크게 착각한 사례도 있고 또 그 한글 파괴를 걱정하는 우려가 많은데 결국은 뭐 그 국어 맞춤법이라든지 국어를 파괴하는 그런 일이겠죠. 여러 가지 사례들이 있었고 그다음 또 많은 분들이 한국어에는 고유어가 있고 한자어가 있고 외래어 이렇게 세 종류가 있고 또 이 중에서 고유어와 한자어가 혼종되어 있는 또는 외래어 한자어가 외래어 되어 있는 그걸 혼종어라고 하는데 혼종어까지 있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을 잘 모르고 여러 가지 오용 사례들이 많습니다. 특히 여기서 한자어는 수박 같아서 겉으로는 알 수 없다는 말을 제가 만들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한글에 대해서는 세 가지 큰 오류가 있는데 오인하고 한국어로 오인하거나 또는 한글이 문자인데 언어로 오인하거나 또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오용을 하는 사례. 그 다음에 오판하는 사례. 그러면 우리 문자를 어떤 문자만 배워야 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두고도 또 오판하는 사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통틀어서 한글에 대한 3오라고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 문제는 또 아마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게 하시죠. 여기 대해서 뭐 좀 더 하고 난 뒤에 다시 또 아니요, 이어서 그냥 하십시오. 세 번째 주제로 자연스럽게 가겠습니다. 네. 자연스럽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주제가 한글의 우수성과 한계점 이런 거죠, 그죠? 뭐 어떤 일이든지 간에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사례들이 참 많습니다. 참 장점만 있고 단점은 없는 사례는 없죠. 없는 건데 한글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점, 우수성은 제가 초등학교 국어책부터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다 뒤져보니까 참 많이 나왔습니다. 한글에 대한 우수성을 이야기를 하고 정리를 하고 하는 단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뭐 한글의 단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 우리가 쉽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정인지 선생님의 이렇게 하신 말씀도 있습니다만은 한글이 그런 많은 사람들한테 한글이 쉬운 까닭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다 답을 못 하더라고요. 그렇게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교육을 많이 시킨데도 불구하고 요게 제가 금방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한데 한글이 쉬운 까닭은 기본적으로 자음 14개, 모음 10개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죠? 알파벳은 이제 26개가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만 뭐 이중 모음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하면 또 복잡해집니다만 기본적으로 바탕을 여기 두고 있는데 이 사실 자체도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들도 잘 몰라요. 한글이 잘 쉽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자음 14개, 모음 10개, 24개의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파벳보다도 2개나 더 적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한 사실인데도 이 사실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권지열 이사장님께서는 좀 덧붙일 전문가로서 덧붙이실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보충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글의 우수성과 그리고 단점 뭐 이런 원리를 지금 한 거잖아요. 예. 한글의 우수성은 지금 선생님께서 제 것이 우리나라의 보통 사람이라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가만 제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보면은 제 목소리 들립니까? 예, 들립니다. 예. 만나보면은 대개는 피상적으로 알고 그 장점을 정확하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한글의 장점은 저는 배우기 쉬운 글자다라고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세종대왕께서 처음부터 한글을 만든 근거가 그 백성들이 배우기 쉽도록 글자를 만드는 데 초점을 뒀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한 예를 들면 기본 글자 5개를 만들어서 자음 같은 경우는 가벽을 해서 글자를 넓혀갔죠. 모음도 기본 글자 3가지를 가지고 벽을 더해서 글자를 넓혀갔죠. 이와 같은 원리로 만들기 때문에 배우기가 쉽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참 장점이죠.
그 뒤 배경에 있는 과학적이고 체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일반인들이 몰라도 좋지만은 우선은 한글은 배우기 쉬운 글자이다 하는 것. 그건 뭐 실제 한글을 배워본 우리 또는 외국인들이 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대와 같은 정보화 사회에서 한글의 가치가 어디 있냐면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서 모든 국민들이 모든 백성들이 정보를 공유하고 정보 격차를 없애기 위해서는 글자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글자 생활하기 위해서는 한글이 다른 어떤 문자보다도 최적화되어 있다. 그것은 바로 배우기 쉬운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서 정광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장점만 있고 단점이 없는 경우는 없다 했죠. 물론 한글은 또는 훈민정음은 글자로서 한계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몇 가지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을 보면은 우선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용어입니다만은 음소 문자로 만들어서 그것을 음절 문자로 사용하는 그것이 장점도 될 수 있지만은 단점도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영어 같으면은 BOY 이렇게 쓰지만은 우리는 BOE 같으면은 비읍 밑에 O를 써서 한 음절을 만들고 또 E를 써서 한 음절을 만들어서 네모칸 안에 들어가는 그런 글자 생활을 했기 때문에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문자학적으로 볼 때는 단점이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 외국 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비슷비슷한 글자, 그것은 아까 장점이라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역에서 백을 더해서 키역을 만들고 또 둘을 겹쳐서 쌍기역을 만드는 것, 그것은 같은 성격의 소리를 같은 묶음으로 한 장점이 되면 외국인들이 글자를 배울 때는 너무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그것을 판독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래서 판독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를 같은 경우는 리을 밑에 으가 있고 또 리을이 있으면은 그걸 네모칸에 넣기 위해서는 르 넣는 거하고 똑같은 크기를 르를 쓰자면은 굉장히 판독이 어렵다. 즉 룰하고 르하고 을하고 울 이것이 언뜻 보면은 판독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외국 학자들이 지적하는 한글이 가지는 한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온 백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드는 장점이 있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지금 제가 몇 가지 사례를 들었듯이 외국 학자들이 지적하는 한계점도 있다.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극복하는 방법 중 한 가지가 어떤 신문사에서는 글자를 똑같이 안 하려고 예를 들어서 를 같은 것은 르보다는 좀 내리 길게 함으로써 변별성을 가지게 되는 그런 한글 디자인으로서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에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장점에 대해서, 우수점에 대해서 뭐 제가 더 덧붙일 말은 없고요. 이따가 정리하는 화면이 있습니다만은 그 한계점이라고 했는 두 가지 점에서 제가 덧붙일 말씀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 음소 문자를 음절 문자화 해서 사용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데 제가 봐서는 왜 세종대왕께서 그렇게 했겠느냐 라는 것은 마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컴퓨터로 이렇게 쓸 때 한자도 2바이트고 한글도 2바이트가 되죠. 그죠? 합용해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초성, 중성, 종성을 하나의 음절을 단위로 모아 쓰기를 한다는 것은 한자와 더불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편리하도록 한 게 아닌가. 우선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또 학자들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게 또 단점이라고 보겠지만 장점으로 또 볼 수 있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 글자가 자형이 비슷해가지고 판독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는 것은 또 열심히 쓰다 보면은 처음 보는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혼동이 되겠지만 쓰다 보면은 금방 뭐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가 싶어서 굳이 큰 단점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 문제로 그 정리한 자료를 우리 건질 이사장님은 워낙 머리도 좋으시고 아는 게 많으시니까 자료를 준비 안 해도 잘 하시니까 그냥 안 돼. 저는 뭐 그렇지 못해가지고 자료를 자꾸 준비했습니다. 네, 공유하시죠. 예. 익슬라스 할줄 모르는데 아니. 네, 우리가 한글의 우성을 아까 뭐 과학적이다 뭐다 여러 가지 각도에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르니까 일반 사람들이 아는 버전으로 말하자면은 한글의 우수성은 아까 한꺼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알기 쉽고 이인, 그 다음에 익히기 쉽고 이섭, 그 다음에 쓰기 쉽다 이사, 이 세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글의 단점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국내의 초중고 교과서에 어디에도 이런 설명이 없어요. 뭔가 하면은 한글의 속성, 본질, 기본 성질 이거를 이야기하면 간단한데 그거를 아무데도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거는 뭐 충청도 도진하고 제가 얘기해봤습니다만은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매이고 한글이 좋다 하되 공공 문자 이유, 뭐 충청도 분이 하시던 이유라고 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썼습니다만은 공공 문자가 뭐겠습니까, 그죠? 공공 문자가 이 표음 문자거든요. 표음 문자. 그 소리를 적는 데는 최고의 그다. 그래서 이 표음 문자, 표이 문자 이런 용어를 사용하면은 교과서에서도 아주 쉽게 알고 모든 사람이 쉽게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용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요. 우리 초, 중고 모든 교과서 보니까 표음 문자. 한글은 표음 문자이다. 음을 잘 알게 한다. 잘 읽게 한다. 그럼 한글로 적어놓으면 읽게 한다. 이게 기본 바탕이 이거 아닙니까? 한글 전용하는 것도 기본 바탕은 표음 문자이기 때문에 읽기를 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본 한글이라 그러면 표문자 이렇게 바로 해야 될 텐데 여기에 대한 교육은 전혀 하지 않는 것이 그 뭔가가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런 것 같고 표이 문자 그래서 표음을 뜻을 잘 알게 하자면은 표이 문자도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될 텐데 표 문자를 사용하면은 표이 문자가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그런지 어쩐지 이런 것을 잘 사용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디로 가는 건가 하면은 한글은 대단히 쉽지만 한국어는 정말로 어렵다. 이 점도 아마 조금 더 좀 이따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쉽게 대비를 해보면은 알파벳은 참으로 쉽지만 영어는 억수로 어렵다. 이건 뭐 금방 알잖아요. 그죠? 알파벳 26개 안다고 해가지고 영어를 뭐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은 한글만 떼면은 한국은 저절로 되는 걸로 착각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전문가이신 우리 권 이사장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특히 권 이사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어 문법 전문가이신 것 같아요. 특히 한국어 어렵다 하는 것도 잘 알 수 있을 것 같고 대단히 쉽다 하는 것도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을 좀 설명해 주시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네, 어디 이사장님 가능하실까요? 네, 제 목소리 때문에 폐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제 얼굴도 가끔 틈틈이 나가는데 제가 일부러 나가는 게 아니고 기계가 자꾸 나갑니다. 나가는 대로 바로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서 사회를 보시는 박 선생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사실은 박 선생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어서 이번 기회에 선생님이 어떤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시는가를 잠깐 찾아봤더니만 굉장히 교육학에 대한 논문과 저서가 많은 것을 알아서 훌륭하신 분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근에 선생님께서 쓰신 디지털 교육 매체 홍수라는 글이 있죠. 네네. 제가 최근에 읽었습니다. 그 글을 독자들이 누굽니까 대충? 주로 이제 교사들을 제가 염두에 두고 네, 있습니다. 교사와 그렇다면 교수. 뭐 초중고등학교 교사들이겠죠. 교수들이 교사들이 이제 그거를 읽고 얼마나 어려워하시던가요? 지금 이제 그게 그 글은 제가 미국에 있는 박사과정 학생이 보내온 글을 이제 저희 한국 상황에 맞게 제가 추가를 해서 지금 쓴 글인데요. 그 글은 원래 교수들의 지금 원격 수업, 그다음에 디지털 매체를 활용한 수업을 염두에 두고서 쓴 글입니다. 네, 그래서 그 글을 보면은 아까 정광진 선생님 말씀하셨던 표의 문자는 한 글자도 없습니다. 전부 표음 문자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글이 될 텐데 제가 교육학을 잘 모르지만은 읽고 나니까 무슨 말인지 금방 알고 이게 정말 현대 정보화 사회에서 매체 사회에서 큰 문제이구나 하는 것을 표음 문자만 쓰셨는데도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표의 문자가 있어야만 이해가 되고 뭐 정보가 전달되는 것은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글만 써가지고는 어떤 경우는 의미가 전달되지 않는 경우도 있죠. 100% 완벽할 수는 없죠. 그런 경우에는 한자를 쓰거나 또는 선생님 글에도 있지만은 영어 원문을 쓰거나 함으로써 보충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표음 문자의 한계가 표의 문자로 보완되어야 한다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동의가 안 되죠. 지금 현재 그리고 잡지 그리고 선생님 같은 학자가 쓰신 글을 보면은 표음 문자인 한글로만 써서 그렇게 정보 전달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더더구나 학문적인 글도 그런 글인데 일반 사람들이 쓰는 글을 표의 문자를 함께 써서 보완한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글쎄요 반드시 옳은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예, 그 제가 그냥 화면 없이 하나 말씀드리면은 영어의 경우는 영어 단어의 특성이 우리말하고 한국어의 특성하고는 크게 다른 것 같아요. 영어 어휘는 접두사, 접미사가 많이 발달되어 있고 영어 형태론이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어원 쪽을 알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한 접두사 또는 접미사 또는 그의 형용사가 됐을 때 동사들의 어형 변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것만 잘 고찰하면 의미를 잘 추론할 수가 있는데 한국어의 경우는 이 의미가 그 순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은 의미를 추출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구조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 문제는 또 이제 깊은 또 학술적인 문제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만은 그 영국에서 또 미국에서 표음 문자만 쓴다고 해가지고 우리도 표음 문자만 쓴다 하는 것은 어휘를 좀 더 보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겉으로만 봐서 피상적으로만 봐가지고 할 수 있는 결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피상적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언어학에서 영어는 통사론적 언어고 우리말이 형태론적 언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말이든 접사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 말씀을 잘못 들으면은 우리가 표음 문자를 쓰자는 것이 영어나 다른 서양어를 그렇게 하기 때문에 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말씀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게 관련을 지을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필요한 경우에 정말 문맥으로도 의미가 구분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의미를 보완할 필요는
그것은 거기에 대해서는 선생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이런 문제는 또 좀 더 학술적인 문제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뭐 또 토론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 오늘 여기까지 넘어가죠, 그죠? 예, 예. 네네, 고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분의 석학께서 하시는 고민하고 달리 잠깐만요. 음소거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능하면 전부 다 음소거를 하고 참여해 주십시오. 우리 전광진 학장님과 권재일 교수님을 제외하고는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권재일 이사장님께 그리고 전광진 학장님께도 드리고 싶은 질문인데, 지금 한글날이라고 하면서 그날에 우리 한국어, 그러니까 우리말을 기념하는 행사까지 함께 한다는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 국민들을 전부 다 혼란에 빠뜨리는 건데, 그렇다면 이 한글이란 표현을 가지고서 한국어까지 겸하는 걸로 이렇게 할 때 혼란이 있긴 하겠지만, 혹시 그럴 가능성은 없는지, 일반인들이 지금 거의 그렇게 많이 쓰고 있으니까, 아니라면은 한글날을 오히려 그날은 한글의 우수성을 기념하는 날로 만들고 우리말은 따로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너무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 말씀부터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한글날은 한글이라는 글자를 기념하는 날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한정하지 말고 우리는 말의 날은 없으니까 우리 말에 대한 기념, 더 나아가서 우리 문화도 함께 생각하는 것으로 하면 되겠다. 그런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금 전에 박 선생님께서 매우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국민들이 한글로서 글자도 가르치고 한국어도 가르치는 것이 일반화됐다. 잘못이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국민들을 계속 그렇게 잘못했다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많은 논의를 합니다. 그랬더니만 정부의 어떤 행정 공무원은 그러면은 글자 한글, 그 다음에 언어 한글, 이렇게 해서 한글을 다 가르치되 구분을 해서 하면 어떻겠는가, 그런 제안을 해서,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하지만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현재 제 생각은 한글은 글자 이름으로만 규정을 해야 되고 그렇게 계몽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한글학회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의 입장을 지금 떠난다면은 이것을 어떻게 좀 국민들이 편리하게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한번 우리가 무조건 국민들이 바로 알아야 된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을 편하게 해줄 방법은 없을까? 이것도 지금 당장은 아닌가 하는 것을 지금 박 선생님 말씀, 제 얼굴이 또 나가버렸는데 곧 찾아오겠습니다. 네네.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 생각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 학장님 혹시? 예. 제가 잠시 또 화면 공유를 하면서 보겠습니다. 네, 그러십시오. 네. 예. 그래서 한글은 대단히 쉽지만 한국어는 정말로 어렵다. 한국어는 어렵다는 문제는 들어가지를 못한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지금부터 이제 그런 문제를 좀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한글이 그렇게 우수하고 한글이 또 쉽고 또 그렇게 좋다면은 한글만 알아도 어문 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는 또 토론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것도 한글만 알아도 될 것인가? 또 뭐 다른 문자도 더 알아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문제도 우리 이사장님 말씀 듣고 뭐 제 이야기는 간단하니까 그 이야기를 논의를 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글만 알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왜 제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현대 사회가 아까 말씀드린 정보화 사회입니다.
정부와 사회에 정보 격차가 있으면은 그거는 언어의 글자 생활의 평등 민주사회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디 가서 저런 얘기합니다. 한문 아는 식자들이여 좀 양보해라. 한문 한 글자도 모르는 사람하고 같이 생활해야 되지. 어떻게 한자 좀 안다고 신문에 한자를 씁시다, 논문에 한문을 씁시다 이렇게 하느냐. 좀 참고 전문가 그룹끼리는 한문으로 쓰든 영어를 쓰든 그렇게 하고 일반 국민들을 위한 그런 한글만 쓰자. 그렇다고 100% 의사 전달이 완성되는 건 아닙니다. 설령 95% 또는 90%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글자 생활의 평등을 위해서 저는 한글만 쓰는 것이 올바르다. 단 일상생활 그래서. 그러나 전문가 그룹에서는 영어를 쓰든 불어를 쓰든 한문으로 쓰든 아니면 국한문을 번역을 하든 그것까지는 막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현재 국어기본법에 나와 있는 규정, 우리의 공적 문자는 한글로만 쓰되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속에 한자나 또는 외국어를 경계하도록 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올바른 길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한 가지만 더 제가 말씀드리면은, 흔히 과거의 세대는 학교에서 한자 공부를 많이 해서 정말 좋았는데 요즘 사람들은 한자를 몰라서 어렵다 그런 얘기 하는데요. 한자 모른다고 하는 지금 젊은 세대들의 문해력 저는 결코 안 떨어지고 어휘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저희 세대 때 살펴보면 저희 세대가 72학번인데요. 그때 저희 나이 또래가 100만 명입니다. 대학 정원이 5만 명입니다. 대학 정도를 갔다면은 고등학교 나와서 그때는 예비고사를 봐야 됩니다. 예비고사 합격될 정도가 되려면은 한자를 알지만은 그렇지 않은 저희 친구들도 보면은 학교에서 한자를 배우더라도 가르치더라도 충분히 알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한자 교육 세대다 하는 것은 실제를 살펴보면은 물론 저희들은 대학 시험 칠 때 그 출사표 그거 번역하는 시험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한문을 꽤 아는 사람도 그때는 있었지만은 지금처럼 모르는 학생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러면 한자를 섞어서 해서 의미가 통했고 지금은 안 그렇다는 것은 정확한 통계를 내보면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요즘 가끔 신문에 보면은 문해력이 떨어져 가지고 한자를 잘못해 가지고 심심한 사과를 한다. 그거는 그렇게 하는 학생 한글의 문제지 대부분의 고등학생 같으면은 그런 오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한자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사흘을 사일이라고 생각한 것. 고유어에서도 어휘력이 약한 어린이들은 그런 말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해력 문제하고 예를 들어서 남침이라는 것이 요즘 문제가 되는데 그걸 한자로 쓴다 한들 남에서 올라갔는지 남으로 내려왔는지 구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의미의 혼동 문제를 한자로만 해결한다는 것은 좀 지나친 생각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우리 예. 두 분 말씀이 아주 의미 있게 지금 기록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아주 예. 바라보면서 저도 하고요. 우리 예. 전 학장님 말씀을 추가로 더 들으면서 가겠습니다. 네. 예. 그 한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는 그 정부의 차원에서는 공용 문자는 무엇으로 할 것인가는 하나로 정해야 되겠죠. 공용 문자를 공식적으로 사용하는 문자는.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한 문자를 많이 알수록 좋습니다. 그죠? 중국의 어떤 학자는 언어가 발이라면은 문자는 신발이다. 신발은 운동화도 있을 수가 있고 구두도 있을 수가 있고 구두도 한 클릭 안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문자를 많이 알수록 좋고 많이 아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유리하죠. 크게 성공하자는 거죠.
국가의 공용 문자는 하나로 정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참여는 많은 문자를 알아야 된다. 특히 우리나라에서의 그 표음 한글만 알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교육이 앵무새 같은 교육이 됐어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라는 애국가의 후렴을 뭐 앵무새도 따라할 수는 있죠, 그죠? 따라할 수 있는데 앵무새가 이걸 따라한다고 아는 걸로 착각하고 지나가는 학교 선생님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박에 속을 못 보고 수박의 겉만 하는 수박 그달기로 하고 있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글 전용이 내가 알기로는 한글 전용이라는 것은 한글 전용 표기의 줄임말입니다. 한글만 사용하자는 게 아니라 한글만으로 한글을 전용해서 표기하자, 한글로만 표기를 하자 이런 뜻이죠. 그런데 한글만 알아서는 저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선은 이 전용이란 말도 6가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물론 문맥에서 판단이 된다고 하지만 한자를 아는 사람은 그 문맥에서 판단도 쉽게 되고 한자를 모르는 사람은 전혀 판단이 안 되죠. 그래서 읽을 줄 알아도 그 속뜻 속에 한글로 포장되어 있는 낱말의 뜻을 몰라가지고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우리 현실입니다. 아까 뭐 그런 현상들 좀 부정하긴 하시지만 엄연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경우에 한글을 뭐 공용 문자로 정한다 하는 것은 뭐 제가 뭐 국가 시책을 다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정책을 다룬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말이 없지만 개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 문제라면은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대책을 어떻게 공부를 해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나가서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면은 한글뿐만 아니라 한자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한글 전용 지금 교과서가 되어 있지만 그 속은 따지고 보면은 한자의 투성이니까 한자를 아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런 거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기 학장님 잠깐 예, 그 예, 말씀에 대해서 혹시 우리 권재일 교수님 말씀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그 이제 두 분 말씀이 저한테도 아주 재밌게 다가옵니다. 네. 있으실 것 같은데 좀 한꺼번에 하시죠. 그렇죠? 아 그래서 그럴까요? 한글 네. 전용에서는 그 다음에는 한글과 한자는 어떤 관계인가? 아까 잠시 말한 그 표음 문자하고 표의 문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관계가 상호 보완적이다. OX, 상호 배타적이다. OX. 지금 자중에 말 듣고 계신 분들 보면은 요건 상호 보완적이다가 X일까 O일까? 상호 배타적이다 X일까 O일까? 이 똑같은 문제를 두고 다른 말로 하면은 상극 관계이다. OX, 상생 관계이다. 서로 극자가 이길 극자입니다. 서로 이기려고 하는,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하나가 죽고 하나가 살려고 하는, 같이 살 수는 없는 생은 서로 상자에다가 살생이죠. 한자를 뜻을 알면 금방 그 뜻이 알잖아요. 그죠? 베타직이다 하는 이 베타도 한자를 아는 사람은 베타가 미칠 때 다른 사람을 미치내는 관계이다. 보완적이다 했더니 서로 합쳐가지고 안전한 하나를 이루는 관계이다. 이런 관계 뜻을 한자를 알면 대단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한글만 아는 사람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들도 이런 어려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관계를 두고도 많은 이견들이 있는 문제가 우리 교육의 현실이고 이런 이견들 때문에 우리 교육이 파행이 되고 있고 문해력 붕괴다 또는 뭐 학력이 뭐 옛날보다 많이 달라졌다 하는 이런 문제들을 나오는 근거도 여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둘 다가 앞에 것이 보면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다가 O죠, 그죠? 베타적인 관계는 X이고 상극 관계에다가 X고 상생 관계에다가 O가 답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그죠? 그래서 한글과 한자를 좀 더 두고 보면은 한글은 음을 잘 알게 하고 한자는 뜻을 잘 알게 한다. 그래서 위를 표음 문자라고 밑에를 표의 문자라고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요즘 이제 한글 전용이 일반화되어 있다 보니까 한글로만 다 이렇게 소설이 쓰여 있다 보니까 한글은 독서를 잘 하게 하고 그런데 거기서 수없이 많은 한자어들이 쓰고 있으니까 아까 상극, 상생 봤었습니까?
그런 것을 독해를 하자면은 읽고 그 해독 풀이를 하자면은 한자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한자는 독해를 잘하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 한글과 한자의 관계를 두고 옛날에 많은 사람들은 뭐 새의 두 날개다, 수레의 두 바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글이 숟가락이라면 한자는 젓가락이다. 우리가 어린 아이가 숟가락으로 가지고 밥을 먹을 줄 안다고 해가지고 이제 됐다. 젓가락은 좀 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르치는 부모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경우에 따라서 또 이제 어른이 되면서 좀 더 성숙해가면서 젓가락질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글이 숟가락이라면 한자는 젓가락이다. 그래서 제가 시저론을 2006년도에 뭐 글을 정확한 글을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런 관계들이고 이거를 뭐 우리가 논쟁을 한다고 해가지고 논을 한다고 해서 이게 예스다 노다 아니다 그렇다라고 가지고 하는 것은 결국은 소모적인 그 논쟁이 되기 때문에 뭐 꼭 필요하시겠다면 말씀하셔도 좋겠지만 그 다음 주제는 그러면 한글 사랑이란 무엇인가? 네, 저기 전 학장님 잠깐만 그 말씀을 멈추고 예, 지금 예, 이제 핵심이 이 예. 한글 전용이냐 한자 병용이냐 이런 또 그 질문도 문제가 들어오고 되겠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권재일 교수님으로부터 이 한글 전용 한자 병용에 대한 의견도 잠깐 듣고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제로 할게요. 뒤에서 그 문제를 또 토론할 시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고 가죠, 뭐 나온 김에. 네. 예, 예. 네. 혹시 아니 저 말씀 드리려고요. 그 아까 뭐 동그라미 곱표 있었는데 한글과 한자는 서로 보완적이다. 거기에 한 표를 던집니다. 던진다고 해서 뭐 제가 한자를 혼용하자 그런 뜻은 아닌데 우리의 언어 생활에 있어서 한자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한자를 배우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고등학교 과정에서 한자 한문 교육이 정상적으로 있습니다. 학교에서 시행이 잘 안 되어서 문제지 뭐 그건 별개 문제고 그래서 두 개가 서로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적대 관계다. 그건 전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는 정광윤 선생님이 아까 표시한 거에 대해서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그러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한자를 써야만 그 뜻을 다 안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더라도 그 무슨 말이냐면은 한자는 뭐 김홍민 선생님 전문가한테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안 됐지만 한자는 뜻이 한 글자에 참 많잖아요. 다의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자 공부를 할 때 보면은 하나만 배우죠. 중요한 뜻. 그래서 운을 하나만 아는데 그것을 알아가지고는 한자를 안다고 해서 의미 파악이 안 되죠. 학교하는 것은 뭐 학교를 한글로 써도 온 국민 100%가 다 뜻을 알지만은 모른다 치고 한자로 쓰면은 배울학 집교하니까 아 배우는 곳이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인데 선생 한자로 써가지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분으로서는 선생이라는 개념이 알 수가 없죠. 오히려 한자로 써놓음으로써 한자 뜻 가지고 의미 혼동이 일어나죠. 곤충이라는 것 초등학교에 나오잖아요. 곤충을 한자로 한다고 해서 뜻을 알까요? 곤자는 맞곤자잖아요. 맞이란 뜻으로 맞은 벌레 해가지고는 곤충에 대한 생물학적인 설명을 들어야 의미를 알지 한자 가지고는 최근에 저는 구연산이라는 것을 몰랐는데 구연산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그걸 찾아보니까 한자로 구연산이 있어요. 한자를 봐도 구연산의 의미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화학적인 설명을 이러이러한 성분을 가진 이러한 용도에 쓰는 것이다 알아야 구연산을 알지 구연산을 한자라고 한자를 쓴다고 해서 의미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뭐 전문가 선생님한테 제가 이런 말씀을 해서 안 됐지만은 한자가 의미를 보완해 주는 그런 측면도 있지만은 반드시 한자를 안다고 해서 그것만으로서 의미 파악은 어렵다. 그 뜻을 말씀드리고 또 선생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네, 고맙습니다. 그럼 우리 전 학장님 다시 말씀 듣겠습니다. 예, 네. 예. 예, 그래서 그 한자 문제는 또 이따 하기 때문에 그 너무 이야기하다 보면은 그냥 뭐 지금까지 한자 한글 문제로 소모적인 그런 그 논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오늘의 우리 권 이사장님하고 저의 만남은 그런 보다는 서로가 인식을 같이 할 건 하고 하는 거고 우리가 여기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정책을 결정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이실직고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이실직고 사실대로 말하는 이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또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한마디만은 한글 사랑 이 문제도 또 여러 사람들이 이견이 많아요. 무엇이 한글 사랑인가? 라는 문제는 이견도 많고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좀 흘러서 좀 제가 하는 그 한글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자어를 학교라는 것을 한자로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 쓰는 것이 한글 사랑이다. 또는 영어 스쿨 하는 것을 SHO를 쓰는 게 아니라 한글로 스쿨이라고 쓰는 것이 한글 사랑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건 참 많은데 그게 대단히 안타까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정 교수님 거기 예. 저기를 좀 옮겨야 될 것 같은데요. 그게 뭐 어떤 이상. 네네, 됐습니다. 아니, 예. 네, 하십시오. 예. 예, 그래서 한글 사랑은 그래서 제가 조금 한글 사랑에 대해서 좀 앞에다 형사를 좀 붙이는 게 좀 좋겠다 해가지고 참다운 한글 사랑이라고 붙여봤습니다. 참다운 한글 사랑이 뭔가라는 문제고 그 다음에 한자 연구를 하더라도 참신한 한자 연구를 하자. 좀 현대의 시성이 있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그런 참신하게 연구를 하자. 이런 두 가지가 제 개인적으로 연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다운 한글 사랑 문제는 100% 권재일 이사장님하고 동일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정음학회 이스타를 같이 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와 관련돼서 제가 좀 더 말씀드리면은 제가 참다운 한글 사랑이라는 걸로 가지고 한글 서사, 한글로 가지고 언어를 라이팅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하는 이런 문제로 가지고 논문을 지금까지 제가 17편을 썼습니다. 17편을 썼고 그것이 이제 주로는 이제 중국 국경 내에 있는 소수민족들인데 문자가 없는 소수민족들을 조사해 보면은 34군데가 되는데 34개 민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글로 가지고 그 사람들의 언어를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자음, 모음 체계, 어문 체계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한글로 대입해서 어떻게 제대로 적을 수가 라이팅할 수 있겠는가라는 문제를 냈는 게 개별 언어에 대해서 8종을 하면서 또 어느 문자를 개괄하고 좀 개괄적인 건 무슨 4편, 총 17편을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그 참신한 참다운 한글 사랑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의 이 자리도 있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 권재일 교수님하고의 뜻이 같이 하는 바가 있었고 그리고 또 저는 기본적으로는 한자 학자지만 한자의 연구를 하고 있지만 한글 사랑이 좀 더 특출한 사람이다. 그래서 한글 문제를 두고 어떤 분하고도 이렇게 심층적으로 또 깊이 있게 또 무슨 문제든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노력도 해왔습니다. 그래서 뭐 한글 사책의 이 문제는 따로 하더라도 그건 따로 무슨 이견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권재일 기자님께서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잠깐만, 네, 전 학장님 잠깐만 멈추고 우리 그럴까요? 권재일 잠깐만. 교수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광 선생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 청중 중에서 안동에서 오신 분이 있다 했는데 지난주에 저희들이 안동에서 바로 이 문제를 토론을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한글을 표기법으로 문자 없는 민족에게 나누어주는 일, 이거는 현재 우리가 아까 참다운 한글 사랑이라는데 전폭적으로 저는 동의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배우기 쉽다고 하는 이 한글을 한반도 안에서만 쓴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아직 글자 없는 민족들이 참 많은데 아까 17개를 했으니까 정광진 선생님이 저는 대만에 있는 소수민족에게만 그런 문자를 나누어 준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뭐 수모적인 논쟁이라는데 그런 논쟁보다는 앞으로 이 한글을 정광진 선생님 말씀대로는 참다운 한글 사랑이랬잖아요. 참다운 한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학자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이 한글을 표기법으로 예를 들어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 민족에게 나누어 줬듯이 지금 정광진 선생님이 펼치는 이런 일에 우리가 모두 힘을 합쳐야 된다는 점에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정광진 선생님의 이런 한글 나눔 활동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저기 예, 제가 아이고, 감사합니다. 정 교수님 잠깐만 한 말씀 더 하면 예, 예. 아까 주셨던 비유 중에 한글을 숟가락에 한자를 젓가락에 비유를 해주셨는데 보니까 저희가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경우가 있고요. 젓가락이 그렇죠. 꼭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래서 근데 젓가락만 가지고서는 또 해결할 수 없이 숟가락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 비유를 이해하고 봤더니 한글 전용이냐 한자 병용이냐 하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그걸 함께 하려다 보면 이 숟가락만으로 되는데 괜히 젓가락까지 가지고 설치다가는 오히려 더 밥 먹기가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하나 들었는데 그다음에 제가 그 일반인으로서 하나 질문을 드리면 지금 아까 우리가 초성, 중성, 종성을 이렇게 한 글자로 한자처럼 만들려다가 보니까 이제 요새 그 다른 나라에 주려고 할 때 요새 컴퓨터로 타이핑을 하고 하면 차라리 그걸 그 음소 음절했는데 그냥 쭉 영어처럼 이렇게 나열해서 쓰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바꾸어서 현대에 맞게 왜냐면 우리가 지금 한자 병용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지를 우리 권재일 교수님하고 우리 정광진 교수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게 어떤가요? 네, 제가 먼저 말씀을 예. 일단 오래전부터 그 한글 풀어쓰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음절 단위로 묶지 않고 쭉 나열하는 걸 풀어쓰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았지만은 그리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 첫째 이유는 우리가 너무나도 현재 표기법 체계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서 그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아버지 할 때 아의 이응은 음가 없는 영이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화 할 때 사실은 그래서 전에 조합형도 있고 완성형도 있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풀어쓰기가 적합한 방법인데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지금 그 연구는 조금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드렸던 질문은 다른 나라에 전파할 때는 차라리 풀어쓰기 방식으로 전파를 하면 그 사람들한테 더 익숙하지 않나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그것도 저희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지금 정광진 선생님은 아까 17개 언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남미의 볼리비아라는 나라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3년간 겨울 방학 때마다 가서 연구 활동을 했는데요. 거기에 아이마라어에게 한국어 문자, 특히 훈민정음체를 보급을 나누어 주려고 했는데 그 경우에는 모음이 셋밖에 없는 언어예요. 거기는. 그래서 풀어 쓰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었는데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직 모아 쓰는 것을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도를 해본 적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예.
뭡니까, 권재일 교수님의 후배 교수님들, 언어학과 교수님들, 저도 개인적으로 잘 압니다만은, 그분들이 아까, 뭐 그런 연구들을 많이 하고 했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글을 창제할 때, 그 당시부터 자형을 고안할 때부터 모아 쓰기를 하는, 합용병설을 하는 전제하에서 모양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풀어 쓰기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모양이 달라졌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외국의 소수민족, 문자가 없는 민족을 할 때 우리가 컴퓨터로 입력을 컴퓨터로 하는 원칙에서 보고 손으로 쓴 라이팅 하는 게 이렇게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그렇게 한다면은 컴퓨터화 할 수 있는 데서 우리 이미 한글을 검토하는 데서 뭐 있으니까 뭐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합용병설을 계속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 주제로 제가 넘어가도 될까요? 네네, 그러십시오. 네. 네, 그럴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참다운 한글 사랑에서 참신한 한자 연구 쪽으로 이야기를 좀 가보겠습니다. 네네. 우리가 시대적 사명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뭐 한자를 좋아하고 한자를 깊이 천착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글 전용 시대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할 수 없는 시대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시대에 하여서 학생들의 고충, 애로를 좀 감안해가지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가. 학생들의 고충은 사실 낱말의 뜻을 몰라요. 해시계, 파식동 이런 게 외계어 같죠, 그죠? 지리용어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고등학교 때 해시계, 파식동 뭐 이런 말들이. 그래서 이런 그 단어에 대해서 관심을 제가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한국에서는 선한자어, 먼저 한자어에 대해서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학습할 수 있는 걸 하고, 그 다음에 후한자 학습, 후에 그 한자 학습을 통해 가지고 한자 지식이 자동으로 이렇게 축적되지 않겠는가 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찾아보자 라고 해서 제가 30년 전부터 제가 한글 전용 시대에 학생들이 이렇게 어려워할 것이다. 한자어가 수없이 많은데 아무리 한글화 한다 하더라도 한글화가 아니라 토박이 말하고 순리말을 바꾼다 하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거 많고 바꿔보면 더 어려운 말이 많고 하기 때문에 한자어는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선한자어 후한자 학습이라는 새로운 그 로드맵을 그려보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했는 게 LBH 교수학습법 또는 속뜻 학습법이라는 학습법도 개발하고 속뜻 사전 시리즈를 만들고 또는 이것을 항시라도 이렇게 손만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뭐만 이렇게 치면은 금방 알 수 있듯이요. 금방 쓸 수. 아까 우리 권재기 사장님도 곤충 그러실 때 곤이 무슨 뜻이었을까? 저건 다 읽지 못하잖아요, 그죠? 제가 바로 여기 바로 치보니까 곤자가 마지곤이 그런 게 아니라 이 한자가 일자 다 이라고 했잖아요. 이때는 여러 가지 이런 뜻이 여러 곤의 벌레충. 그래서 여러 종류의 벌레를 다 통칭해서 벌레를 통칭해서 하는 말로 곤충이라고 이렇게 풀이를 해놨습니다. 제가 만든 이 어플에서는. 그래서 이런 거를 훈을 이렇게 달아놨기 때문에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한자는 어쨌든지 간에 뭐 좋든 싫든 간에 한자는 교과서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렇지만 한자어는 무수히 많습니다. 무수히 많고 또 우리 국어 기본법이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2005년도에 새로 만들어진 법인데 이 법에만 하더라도 제1조가 그 기본 목적입니다. 기본 목적 이 법은 국어의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존의 기반을 마련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한자어를 까맣게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요. 왜 까맣게 표시를 했는가 하면은 한자 지식이 없는 학생들은 촉진하고 촉진을 할 것인가 잘 모를 것인가.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자 지식이 없는 사람의 머릿속에서는 이렇게 까맣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했고 이게 성류알처럼 이렇게 교과서에 송송 박혀 있다라고 해서 성류 이미지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 한국하고 일본의 경우인데 한국의 신문에서는 이렇게 한글 전용으로 이렇게 다 쓰고 있죠, 그죠? 일본에서는 한자를 섞어 쓰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섞어 쓰고. 그래서 일본에서의 학생들의 공부, 한국의 학생들의 공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제가 한국식에서는 선한자의 후한자, 경쟁률이라는 또 추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먼저 이 무슨 뜻인가 보고 그 다음에 주자가 무슨 뜻이다 이렇게 분석해 들어가야지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일본식에서는 선한자, 후한자, 일본에서는 후생, 우리가 일본어를 몰라도 이게 한자만 알면 후생, 노동성은 뭐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심적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이제 읽지 못하는 한자가 나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걸 한자 자전을 찾아야 되잖아요. 자전을. 그래서 일본에서는 자전, 옥편이 필요한 거고 한국에서는 옥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자전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자의 사전이 필요하다. 기본적으로 먼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이런 상황을 보고. 애국가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단어들이 빨간 단어들이 전부 다 이렇게 돼 있고 한자가 어느 정도로 많이 쓰이고 있는가 하면은 초등학교 6년간에 총 22만 3,500분이 수련되는데 이걸 매일로 환산해 보면 매일 학생들은 102번의 한자어를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한자어를 어떻게 학습시킬 것인가, 어떻게 분석하도록 시킬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도 없고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 대책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생들이 공부가 어려워지고 이런 거죠. 학생들의 머릿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머릿속으로는 우리는 반드시 고지를 사수할 것이다. TV에서 뭐 이런 만화를 보더라도 고지 됐으면 영어 학원을 땡겨가지고 고지 생각하지만 풀리지 않고 사수할 것이다. 풀리지 않죠. 그죠? 고지라면 높을고 땅지라면 높은 지대를 그 고지가 유리하니까 싸울 때는 유리하니까 사수할 것이다. 이건 죽을 지킬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지킬 것이다. 이런 한자 지식이 있으면 바로바로 활용이 될 텐데 없고 그냥 수학 학원을 다닌다 보죠. 넉사자를 붙여봐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땀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더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계속 나갈까요? 아니면 쭉 나갈까요? 어디? 예. 이제 저희가 지금 벌써 한 90분이 되어 갑니다. 그래서 맥시멈 한 30분만 더 할 건데 우선 우리 권재일 교수님의 말씀을 좀 청해 듣고 가볼까요? 권 교수님, 지금까지 들으셨던 말씀 중에서 혹시 진행 발언을 드릴게요. 저는 정광진 선생님께 1시간 얘기하자고 해서 그렇죠 말이거든요. 벌써 20분 사회자님 또 30분을 더 하자 해서 조금 덜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정광진 선생님께서 한자 교육과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 그리고 또 어떤 방법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라서 논평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 생각하고 뭐가 다른지 그거는 제가 생각을 못 해봤는데 일단 우리 어휘 교육을 위해서 언어에서 어휘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휘 교육을 위해서는 이 한자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 방법 이것은 대단히 필요하고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어야 될지 모르지만 이미 선생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좀 더 확고한 연구 방법을 개발해서 교육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전 교수님, 지금 우리 권재일 교수님께서 이제 진행 발언이라고 하시면서 했지만 원래 1시간만 하는 걸로 알았는데 벌써 90분이 돼가니까 한 6분 안에 맞췄으면 하시는 바람인 것 같습니다. PPT가 아직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꼭 하시고 싶은 핵심적인 거 한 두세 가지만 말씀을 주시고 권 교수님 말씀 듣고 마치는 쪽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죠? 네, 꼭 하시고 싶은 거 한두 가지 정도만. 네. 그래서 저는 한자에 담겨 있는 힌트를 최대한 활용하자. 그래서 LBH라는 러닝 바이 힌트라는 힌트 활용 학습을 개발을 했고요.
이게 초인종 그러면 불을 초 사람이 종종하니까 바로 이렇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그런 학습했고 그래서 뭐 이런 사전도 만들고 그래서 우리가 공부의 암기가 아니라 이해를 중심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길을 기르자했는데 그래서 이런 사전을 만들고 했었습니다만은 그 미국에서 온 학자 한 분이 뭔가 로즈 콤버그 교수가 노벨상 수상자인데 암기가 아닌 완벽한 이해를 위한 수업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는 인터뷰를 보고 대단히 놀랐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초등학생들 위한 하고 그래서 한자의 속뜻 학습의 효과는 공공의 눈을 뜨게 한다. 공공의 힘이 생긴다. 공공의 깊이가 달라진다. 공공이 깊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 뭐 금방 다 아시겠죠, 그죠? 시간 관계상 이 답은 생각입니다. 그죠? 생각의 눈, 생각의 힘, 생각의 깊이, 생각이 깊은 사람이 세상을 이끌어간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나무는 뿌리가 깊어야 한다는 것은 용비어 청각 공부하면서 다 알았잖아요. 하지만 사람은 무엇이 깊어야 한다는 몰랐는데 제가 여러 차례 강의를 하다 보니까 사람은 아까 말했던 생각이 깊어야 한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자어의 속뜻을 알면은 순우리말 또 잘 알게 돼요. 우리가 열심히 하겠습니다를 다른 말로 순우리말 다른 말로 해보세요 하면 거의 모든 사람이 말을 못 하더라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답은 뜨거운 마음으로 일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열자가 뜨거울 열자의 마음심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울면 어린애지만 남을 위해서 울면 참다운 어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사람이 끝내는 크게 성공한다. 그 다음에 한자의 속뜻을 알면은 우리말 실력도 는다. 이렇게 해서 이건 늘심 한심을 제가 만든 어플리케이션 따온 거고 뭐 생략하겠습니다. 생략하고 빨리빨리 가지고죠. 그 다음에는 여기 요거는 이제 왕대밭이죠. 그죠? 왕대밭. 뭐 우리 건재일 교수님도 안동에서 태어나시고 그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신 왕대밭 출신이신데 부모님이 다 훌륭하십니다. 예, 우리가 왕대밭에 왕대난다. 그래서 학생이 훌륭하게 되자면은 선생님과 부모님이 훌륭하게 된다. 그렇다면 한자 지식도 한자를 쓰건 안 쓰건 그건 둘째 문제 치더라도 한자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우리 건재일 교수님도 어떤 한자를 하더라도 분석 능력이 있는 것은 한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그죠? 전혀 안 했다면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데 시중에는 그 학생들 위한 한자책은 많지만 선생님의 한자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만든 책이 선생님 한자책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문제는 산, 맷산, 마운틴 이런 문제들인데 이게 뭐 한자가 어려웠느냐 이런 문제냐, 영어가 어려웠느냐 이런 문제들을 우스개로 많이 할 수 있습니다는 생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자를 쓰면은 자꾸 이게 국적이 뭐 이렇게 한자를 두고 국적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쓰면은 이게 어느 나라 말일까요? 이렇게 말하면은 아무도 몰라요. 답을. 이걸 꾸어위라고 읽으면은 중국어가 되는 거고, 고고고라고 읽으면은 일본 말이 되는 거고, 이걸 국어라고 읽으면은 한국어가 되는 거죠, 그죠? 영어도 네이션이라고 이렇게 NATION 쓰고 여기 영어입니까, 불어입니까, 도고입니까라고 하면은 이 철자법이라는 것은 이게 자형이라는 것은 이걸 두고 문자를 두고 국가 언어를 나갈 수 없는 것이다. 이 발음의 언어 문제가 나오죠. 이걸 나숑이라고 읽으면은 불어가 되는 거고, 네이션이라고 하면 영어가 되는 거고, 나띠온이라고 읽으면은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자를 두고 너무 국가의식, 우리가 만드는 것이다, 우리가 인자다 아니다, 이런 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 어떻게 읽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한국식 한자 공부는 결국은 낯익은 한자를 중심으로 해줄 필요가 있다. 한자도 사실은 대단히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50자, 초등학생들이 가르치는 50자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한자 시험에서. 이걸 가나다 순으로 배열해서 이렇게 교보, 국어, 국문 이렇게 가르치는 데를 봤어요. 그거 대단히 어려워가지고 이렇게 하면 6개월에도 다 못해, 50자를. 그런데 여긴 제가 개발한 건데 대한민국 부모, 형제, 동서남북, 학교, 교실, 소생, 삼순백 뭐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하면 다 50자가 되는데 이렇게 하면은 2시간 만에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이 한자 중심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쉽다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거는 내 개인적인 거니까 생각을 하고 그래도 이렇게 어려우니까 종이 사전을 보기 어려우니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놓자 해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마무리 발언은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아, 고맙습니다. 예, 우리 권 교수님 말씀 청해 듣겠습니다. 네. 예, 예, 예. 네, 마무리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마무리 네. 발언하기 앞서서 지금 김광진 선생님 말씀하신 한자 교육 속뜻 사전 그 연구는 굉장히 흥미있고 정말 필요한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말에 한자가 있고 고유어가 있는데요.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저나 한글학교 입장이 한자를 없애자 아닙니다. 매우 어려운 한자를 쉬운 한자나 고유어로 옮기자 하는 것이지 학교를 뭐로 고치고 이건 절대 아닙니다. 그런 오해가 우선 없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은 한자어를 어떻게 이해하도록 교육할 것인가 그런 방안, 물론 지금 시행하고 있는지 앞으로 시행할 것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더욱더 연구하시면은 우리 국어 교육에 특히 어휘 교육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자를 쓰자, 한자를 가르치자가 아니라 좀 더 점진적으로 한자어를 제대로 이해하자 하는 측면에서 저는 앞으로 선생님이 하시는 그 교육 방법에 적극 지지를 합니다. 오늘 이 정말 뜻밖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박 선생님하고 전 선생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밤에 늦은 시간인데 저는 믿습니다만은 늦은 시간에 지금 50명의 청중이 접속을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그 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기획하신 박남기 선생님과 정광현 선생님의 그 학문과 인품을 보고 이렇게 모여든 것 같습니다. 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고요. 아무튼 한글날을 맞이해서 한글의 올바른 사용, 즉 다시 말해서 한국어와의 혼동을 피하는 방법 또는 그것을 우리가 승화시키는 어떤 방법은 없을까 하는 것을 제기한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글자 생활이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봤다는 데서 대단히 의미 있는 오늘 한글날을 앞둔 부천절 저녁에 대단히 아니었나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 권 교수님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말씀 드리면서 저희들이 많이 배웠고요. 우리 전 학장님 간단하게 마무리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오늘 이렇게 이런 그 논의의 자리가 성공적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권재일 이사장님께서 우리 한글학회를 대표하는 가장 큰 어른이 지금 되시잖아요. 귀한 시간을 내주시기 때문에 이런 자리가 더 빛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뭐 한자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많이 이런 이야기 했다면은 자기 집안 이야기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었는데 한글학회에서 제일 큰 어른이 이렇게 참여해 주셔가지고 더욱 자리가 빛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는 어떤 그 정책을 이렇게 하자, 뭐 혼용을 하자, 병용을 하자, 변비를 하자, 뭐 이런 정책적인 차원이 아니라 한글 한자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이 뭐냐 이런 것을 제대로 충분히 알고 그 장점은 제대로 단점은 버리고 장점을 살려가지고 해봤으면 하는 어떤 상생의 그런 대안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것을 한번 학자로서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가 뭐 한자만 쓰자 한글만 쓰자 이런 것은 뭐 소용없는 거고 이 사진을 한번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이 두 사진 이 사진에 나오는 두 사람이 동일인지 그죠? 이 손흥민 선수잖아요. 가만히 보면 뭐가 차이가 있어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슈팅을 할 때 다리가 이쪽 다리는 이게 무슨 다리 왼다리 같고 이쪽은 오른쪽인 같잖아요. 그죠?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됐던 것은 양쪽 다리 왼발 오른발에 대한 강력한 슈팅력을 가지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한글 한자 문제를 두고 왼발 오른발 이렇게 따진다면은 따지는 사람만 손해인 거죠, 그죠? 둘 다 잘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국가적으로는 대표 선수를 한약한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이야기지만 개인적인 차원의 대안이라면은 두 다리를 다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양쪽 다리를 잘 써가지고 슈팅을 해가지고 세계 선수가 된 것처럼 우리가 한글 한자 둘 다 잘 알아가지고 우리나라 학생들도 앞으로 미래에 노벨상도 많이 나오는 훌륭한 학생들도 많이 나오는 그렇다면은 많은 개념어들을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것을 아는 데서 두 문자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배출돼 가지고 우리나라 교육을 살리고 우리나라 나라를 살리는 그런 결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글날을 앞두고 특별히 또 오늘은 또 개천절이죠, 그죠? 새로운 하늘이 열리는 그런 날 아니겠습니까? 이런 인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의 새로운 하늘이 열리도록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 간다면은 오늘에 참석하셨던 모든 분들이 새로운 가문을 일으키고 2세, 3세들 교육에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나라에 큰 동량을 만들어 나가는 이 교육 대사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회를 잘 봐주신 우리 박남기 전 광주교대 총장님 아주 베테랑입니다. 그죠? 말씀 잘하시고 아나운서보다 더 잘하십니다. 그것도 아주 귀한 시간 내주시고 오늘 이 대담을 자담을 빛내주신 우리 권재일 교수님께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면서 이만 인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두 분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예. 오늘 저도 정말 공부 많이 했습니다. 특히 이 수저와 숟가락, 이 비유, 그러니까 젓가락 이 비유도 저에게 와 닿았고요. 또 왼발 오른발, 우리 전 교수님은 예. 비유의 대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 한자 전용이냐 병용이냐 이런 논의가 실은 별 의미가 없겠다 이 생각도 또 언뜻 저 같은 사람 입장에서는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한글날의 의미와 또 한글날이라고 적어놓고서 하는 행사의 그 괴리에서 발생하는 국민들의 혼돈 부분도 학자들이 조금 관심을 갖고 해결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세종대왕께서 그 한글 표기를 할 때는 받침을 밑에다 넣어가지고 예를 들면 그 영어를 우리말로 그대로 적는다고 할 때 지금은 적기가 어려운데 과거 훈민정음 시절에는 오히려 그 영어 발음을 거의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적을 수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더라고요. 아마 이 부분은 우리 권재일 교수님께서 그 분야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에 말씀해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한글날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이 학계 두 분의 거장을 모시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히 우리 전 학장님께서 해주신 한자어 교육에 관한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은 앞으로 우리 어휘력을 늘리는데 아마 크게 보탬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저도 기회가 될 때마다 초중등 교사들에게 이 전 학장님께서 개발하신 한자어 교육법을 저도 널리 공유하고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또 기회가 되면 또 다시 모시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대로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송출이 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 아까 보니까 유튜브에 한 30여 분이 계시고요. 이 늦은 시간이지만 여기에도 지금 거의 50분이 들어와 계셔서 아까 많을 때는 100분 이상이 참여하면서 저희들의 말씀을 듣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대로 앞으로도 유튜브에서 계속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기회를 만들어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권재일 교수님,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권재일 네. 교수님, 네, 예, 너무 감사합니다. 대구 김영건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너무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행사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뵙겠습니다. 여기. 예, 예, 한 말씀만 해도 될까요? 예, 예. 딱 한 말씀만. 네, 말씀.